안녕하세요. 수요일은 수흥민 더 레이맨과 함께하는 나무 읽기 랜덤 읽기 시간.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어제 비가 온 다음에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꽁꽁 싸매고 다니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랜덤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야 오늘은 무엇을 보여줄 거니? 오이쿠라 소다치 이야기 시리즈 등장인물 캐릭터 이름인가봐요. 이거 읽어도 되나? 이야기 시리즈의 등장. 이야기 시리즈가 뭐죠? 라이트 노벨 이름이군요. 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위키야 다음 랜덤 읽기는 무엇을 보여줄 거니? 원자 폭탄에서 넘어온 분류 폭발물 핵무기 원자력 공학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대량 살상무기 일람 핵무기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생물학 무기 마버그 바이러스, 보툴리누스균, 에볼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괄호 열고 천연두, 괄호 닫고, 탄저균, 패스트균, 화학무기, 겨자가스, 괄호 열고 질소, 머스터드, 괄호 닫고, 루이사이트, 살인, 소만, 청산, 괄호 열고 치클론 B, 괄호 닫고, 타분, 트리코테신, 괄호 열고 황우, 괄호 닫고, CGVX 3플루오르화 염소라고 되어 있네요. 목차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역사 2-1 원자폭탄의 사용 3 기본 방식 3-1 사실은 만들기가 쉽다 4 위력 첫 번째 개요 원자폭탄 아토믹 bomb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폭발을 일으키는 핵무기 핵분열탄이라고도 부른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폭탄과는 다른 물건이다. 수소폭탄에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한 부속품으로 원자폭탄이 들어있다. 수소폭탄에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한 부속품으로 원자폭탄이 들어있다. 다른 거구나. 수소폭탄이랑은. 자, 두 번째 역사. 궁극적으로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원인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두려움이었다. 독일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세계에서 제일 핵물리학이 발달한 나라였고 우라늄에 의한 핵분열이 가능하다는 최초의 연구 결과 역시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독일에서 나왔다. 여기에 1940년 프랑스 침공의 결과 벨기에를 지배하에 두게 된 상태였는데 하필 벨기에는 당시 세계 최대이자 고품질 우라늄광이 있는 자이르를 식민지로 두고 있어서 원자폭탄 한두 발을 만들 수 있는 약 1,000톤 이상의 천연 우라늄을 확보한 상태였다. 여기에 자이르 우라늄 광산 못지않은 고품질 우라늄 광산인 오스트리아의 요아 힘슈탈 광산 역시 독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원료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또한 당시 핵분열 실험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던 물질인 중수의 생산시설 또한 독일이 갓 점령한 노르웨이에 있었다. 그 결과 미국에 머물던 반나치 핵물리학자들은 독일이 만약 1939년부터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했다면 1943년 이전에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망상에 가까운 우려였지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던 물리학자들은 핵무기 개발 권고를 당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명의로 미국 정부에 제출했고 이 권고를 받아들인 미국은 맨해튼 계획을 발동시켜 최종적으로는 약 20억 달러의 비용 투자를 감수하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반나치 핵물리학자들의 우려대로 독일은 우란 프로젝트라는 원자폭탄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독일의 핵물리학자들은 계획의 지휘 자격인 하이젠베르크의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삽질을 포함해서 갖가지 과학적 오류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않고 혹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하이젠베르크 등이 의도적으로 태업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설사 그들이 전력으로 달려들었더라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는 원자폭탄 개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후세인들의 평가이며 당시의 독일 과학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비효율적인 반응로 설계 문제였다. 이 반응로는 하이젠베르크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이 설계도를 고의로 연합국에 노출시킴으로써 독일의 핵개발 계획을 세계에 알린 장본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반응로가 매우 비효율적이라 임계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보다는 독일이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절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의 핵개발 능력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것을 연합국에 알리려 했다가 역효과만 부른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물론 진실은 불분명하며 다만 하이젠베르크는 전후 네이처지에 기고한 독일의 핵개발 역사 관련 기사에서 우리는 폭탄을 만들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회고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예컨대 독일 과학자들은 감속제로 중수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흑연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흑연은 일부 과학자들의 잘못된 실험 결과 때문에 조기에 배제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력 문제 때문에 실제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미국이 우려하고 있던 바와는 달리 히틀러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핵물리학을 연구하던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계에서 추방되었고 결과적으로 핵물리학에 대한 투자 자체가 매우 빈약해진 상태였다. 심지어 19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필립 레나르트가 유대인의 학문인 핵물리학 따위를 어떻게 믿느냐는 황당한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심지어 핵물리학 연구의 기본 장비를 할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조차 없어서 1942년에 세계 최대급 사이클로트론 건설 예산을 주겠다는 알베르트 슈페어의 제안을 받자 오히려 아직은 제대로 만들 수 없을 테니 제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자며 당황할 정도였다. 결국 종전 때까지 독일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이클로트론은 프랑스 점령지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단 한 개뿐이었다. 그 결과 독일이 벨기에에서 손에 넣었던 천연 우라늄 및 광석 잔량이 처음 독일 손에 들어갔을 때 상태 그대로 미국의 수중에 떨어질 정도로 독일은 핵무기 또는 핵에너지 개발에 기초적인 접근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독일의 핵무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영국과 노르웨이 정황군의 특수작전으로 노르웨이 중수공장이 파괴되어 독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수를 수톤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 덕분에 설사 전폭적인 지원과 독일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해도 실제 역사에서 벌어졌던 수준 이상의 연구 성과는 거둘 수도 없었을 것이다. 독일에서 일본으로 향한 마지막 수송 잠수함인 U-234의 핵물질 괄호 열고 공식적으로는 산화 우라늄 괄호 닫고 이 적재돼 있었다. 당시 일본 육군은 미고 연구, 일본 해군은 F 연구라는 핵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었고 훈남 앞바다에서 대기 중 핵실험을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 물질의 정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산화 우라늄으로 보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일부 발표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물질이 우라늄 산화물이 아닌 라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주석에 달려있어요. 라듐은 우라늄 원광에서 분리할 수 있다. 라듐 자체가 우라늄 238, 토륨 230 단계를 거쳐 생성되기 때문이다. 크게 라듐은 군사적으로는 크게 이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더러운 폭탄의 재료로도 단점이 많다. 이상적인 더러운 폭탄은 제조 보관 시에는 깨끗하다가 적에게 도달했을 때 비로소 더러워져야 한다. 하지만 라듐은 제조 보관 시에는 더럽다가 적에게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더 깨끗해진다. 예를 들어 더러운 폭탄의 하나인 코발트탄의 경우 코발트 5구는 안정 원소로 아군의 사일로에 보관되어 있을 때는 순한 양이었다가 적에게 오만되어 핵폭탄이 작동되고 나면 비로소 중성자를 흡수해 사방팔방으로 미친듯이 감마선을 쏘아대는 흉악한 악마로 변신한다. 오와우. 라듐은 이와는 정반대다. 다른 모종의 이유에서 라듐이 더러운 폭탄에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반감기가 짧다거나 강한 방사성을 띈다거나 기체라거나 하는 조건들은 모두 더러운 폭탄의 재료로 쓰기는
크나큰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써있네요. 이 물질을 적재한 잠수함이 미군에 투항하고 약 일주일 후에 일본에 대한 원폭 사용이 공식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미국의 핵공격에 이 핵물질의 정체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렇군요. 원자폭탄 참 무서운 겁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쭉쭉쭉쭉 적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읽고 싶네요. 사실은 만들기가 쉽다? 가끔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수개월에서 몇 년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말처럼 과거에 비해서 우수한 기술력과 정밀 컴퓨터 제어, CNC 등의 비교적 일반화된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처음 만드는 국가라도 제작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상당수 선진국에서 핵무기 제작이 가능은 하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과학에서 핵무기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허나 당연히 이미 개발되어 있을 핵무기 관련 기술은 어디에서나 극비사항이므로 맨땅에 헤딩하며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시간과 돈이 아주 많이 들 것이다. 거기다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라도 했다간 외교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론상 가능하다 정도다. 다시 말해 결론은 전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나 항공기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 심지어 스텔스 기술마저도 원리 자체는 개나 소나 손에 넣을 수 있지만 그걸 실용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핵무기 역시 마찬가지로 원리가 알려져 있다고 기술적 이론이 간단한 게 절대 아니다. 비유하자면 연력학 개론 수업 듣고 화력발전소 지을 수 있다고 떠드는 것과 동급이다. 폭축 렌즈의 배치 구조, 플루토늄과 핵기 폭용 중성자원의 크기와 배치 방법, LID 농축 등 단순 이론만으로는 간단히 해치울 수 없는 수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기술력이 없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핵무기였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투하 당시의 물건보다 큰 위력을 내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MIRV 탑재용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위력화, 소형화시키는 데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초강대국들조차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 핵무기를 만들 재료를 구하는 건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손에 넣는 것을 적대국과 주변국들에서 가만 냅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르헨티나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자 영국과 미국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회방을 놓았고 결국 아르헨티나의 핵무기 개발을 무산시켰다. 유독 핵무기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방사선에 대한 공포로 도저히 실용화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도 위험 요소로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에 스텔스 항공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기체의 비행 성능이나 레이더 RCS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리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플루토늄을 모아 기폭시켰는데 핵 반응은 안 일어나는 조잡한 실패작이라도 플루토늄이 광범위하게 살포되어 나름대로 굉장한 테러 무기가 된다. 플루토늄이 광범위하게 살포되어 나름대로 굉장한 테러 무기가 된다. 당장 제대로 된 기술 없이는 효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폭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원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세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견제까지 덤으로 딸려온다는 것도 문제. 네, 이렇게 원자폭탄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말고도 좀 차분하게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책들도 한번 함께 보시면은 이제 원자폭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수흥민 더 레이맨과 함께하는 나무위키 랜덤 읽기 12월의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